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영화의 마지막 예고편이 공개되었고 울버린의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클론 로라 X23의 존재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예습 안 하고 봐도 된다더니 이건 뭐 다 나오네요. I am soaking wet right now. 폭스에서 마블로 소속 이전을 완전히 마친 데드풀과 울버린의 첫 번째 영화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사실 이 둘은 폭스의 캐릭터가 아닌 마블 코믹스에서 만들어진 히어로들이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소속 이전이라기보단 30년 만에 귀향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다시 돌아온 집이 이렇게 풍비박살이 나 있을진 몰랐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시간 없이 당장 집 수리부터 해야 하는 상황. 뭐 어차피 대부분의 팬들마저 떠나버린 마블은 어찌나 마음이 급했는지 거창한 설정이나 세계관의 연결고리를 굳이 끼워 맞추려는 전략보다 Why am I here? 데드풀과 울버린을 그냥 데려와 꽂아버리고는 멀티버스로 퉁쳐버렸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MCU의 심폐소생술에 성공하면 다행인데 개인적으로 울버린의 마지막 죽음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팬으로서 다짜고짜 살아 돌아온 울버린의 모습은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시사회를 보고 온 대부분의 팬들이 만족하는 분위기라 걱정은 좀 덜 수 있었던 것. 다만 예습을 안 하고 봐도 괜찮을 거란 감독의 말은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고 진입장벽이 꽤나 존재하는 바 배경 지식 없이 관람하면 상당히 많은 재미를 놓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왕따 당하는 기분 느끼시지 않도록 데드풀과 울버린에 대한 사전 지식, 세계관을 총 정리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남들 다 웃을 때 침묵하는 것만큼 뻘쭘한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번 영상은 폭스 시절 엑스맨 시리즈와 데드풀 영화에 많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영상을 준비한 저는 현이버스 채널의 현입니다.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데드풀과 울버린이 왜 갑자기 마블에 편입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들이 속한 엑스맨 시리즈는 원래 90년대 마블 코믹스의 대표 작품이었으며 애니메이션까지 큰 인기를 끌었지만 코믹스 산업이 점차 사양되면서 마블은 부도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었고 캐릭터 판권들을 매각해 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버린, 데드풀을 비롯한 엑스맨들도 폭스에 매각되었고 토르, 스파이더맨, 헐크, MCU의 중심 히어로 아이언맨까지 이때 마블을 떠났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 판권 매각 후 몇 가지 회수시킬 수 있는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이언맨을 비롯한 몇몇 캐릭터들은 집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소니에 넘어간 스파이더맨과 폭스의 엑스맨 시리즈 등 영화 흥행에 성공하며 자리를 잡았던 캐릭터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블은 자신들이 만든 캐릭터를 영화화해서 큰 성공을 이루는 걸 보며 배가 너무 아팠는지 그제서야 코믹스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넘어갈 결심을 하게 되었고 마블 스튜디오의 케빈 파이기를 사장으로 임명하며 첫 번째 MCU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언맨이었어요. 아이언맨 1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MCU의 흥행각을 미리 내다본 디즈니는 마블의 전성기 바로 직전인 2009년 고작 4조 5천억에 마블을 인수해버렸고 이후 10년간 영화 박스오피스 수입만 21조를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9년 아바타, 스타워즈, 엑스맨 등으로 유명한 폭스까지 80조의 가격에 인수하면서 세계 최강의 미디어 프랜차이즈 회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어벤져스와 엑스맨은 디즈니의 품에서 다시 상봉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이후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디즈니가 1년 영업이익의 4배에 달하는 돈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건 넷플릭스를 비롯 애플, 아마존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는 OTT 시장에서 컨텐츠 우위를 점하다 못해 장악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며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디즈니의 시장 점유율은 42%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디즈니의 재정에는 큰 구멍이 뚫렸으며 경영진들은 월급까지 반납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 언급결에 상봉한 어벤져스와 엑스맨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붙여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세계관을 합치기 위한 작품이 필요했으며 대충 얼버무려도 아무 위화감 없을 멀티버스를 소재로 한 영화에 제4의 벽 파괴자 데드풀을 주인공으로 세계관을 융합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딱풀보다 강력한 데드풀이니까 우야부야 대충 이어붙여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니 이번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 그리고 앞으로의 마블 영화들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데드풀을 비롯한 주요 엑스맨들의 히스토리들과 그동안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던 멀티버스의 개념까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속한 지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우주를 우주 1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우주들이 무한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바로 멀티버스입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실제 마블 사전을 보면 지구 넘버링을 0부터 20만 5117까지 표기하는데 이건 현재까지 확인된 수의 멀티버스, 그곳에 속한 지구가 20만 개 이상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며 현재의 마블 세계관 어벤져스들이 활동하는 지구는 616입니다. There are multiple realities, Peter. This is Earth, Dimension 616. I'm from Earth 833. I'm sorry, you're saying there's a multiverse? 코믹스에서는 지구 19999라고 표기하고 있고 소니 영화이긴 하지만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지구는 1610B, 베놈이 살고 있는 지구는 688로 표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우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완전히 다른 존재, 인종, 성별, 국가, 나이는 당연히 다를 수 있고 하물며 동물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우주가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 인피니티 스톤들도 이렇게 많을 수 있죠. 소니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에서도 이 개념을 소재로 이용해 다양한 스파이더맨들이 등장, 제작사가 다름에도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와 스파이더맨이 인커전을 일으킬 뻔한 사건을 언급하거나 애니메이션에서 실사 베놈의 세계로 넘어가는 일도 일어났었고 소니의 베놈이 마블 어벤져스의 세계 616으로 넘어오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각자의 우주를 그냥 생겨먹은 대로 흘러가게 두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만 미래를 내다보고 일어날 일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거나 시간 이동의 흐름을 깨트리는 등 정해진 운명대로 시간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면 우주에 균열이 생기고 여러 변수들의 상황이 발생, 하나의 시간이 아닌 여러 경우의 수의 시간대로 가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가지들을 바로 시간선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런 시간선이 가지에 가지를 치고 계속 확장하다가 다른 우주의 시간선과 만나 영향을 끼치게 되면 두 세계가 융합되거나 파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인커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피터가 자신들의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스트레인지의 마법으로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억을 지워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지구 616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이 세계로 넘어오는 일을 시작으로 두 세계가 충돌하며 붕괴될 뻔한 사건이 우리가 마블 영화에서 목격한 유일한 인커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멀티버스의 사건들은 2027년 개봉 예정인 멀티버스 간 전쟁, 현재 어벤져스의 지구 616과 지구 1610의 우주가 인커전을 일으키는 사건, 시크릿 워즈로 수렴될 게 분명하고 앞선 영화들의 힌트들처럼 제작사 불문 수많은 캐릭터들이 한 영화에서 모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마블이 그때까지 무사하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마블에는 이런 인커전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시간선이 확장되는 걸 막는 TBA라는 조직이 존재하는데요. 예고편에서 데드풀을 잡아가는 분들이 이곳의 직원들이며 그들이 데드풀을 데려간 곳은 시간선을 흐트리는 자들을 가둬놓는 감옥 보이드로 확인됩니다. 이곳에는 알리우스라는 존재가 살고 있는데 TBA에서 잡아온 변종들을 잡아먹음으로써 시간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이런 내용들은 모두 드라마 로키의 내용들이지만 이번 영화의 주요 배경이 이 보이드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멀티버스를 설명하는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계관에 대한 배경 지식 설명은 마쳤으니 이제부터는 울버린과 데드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캐릭터 설정과 히스토리를 간략히 살펴볼 텐데요. Let's fucking go. 먼저 울버린은 1974년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처음 등장했던 캐나다 요원으로 노란 쫄쫄이의 고양이 얼굴 같은 가면을 쓰고 클로를 휘두르는 모습이 인상적인 캐릭터인데요. 이런 울버린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클로, 평소 팔에 수납되어 있다가 필요시 손가락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날카로운 뼈로 강직도가 상당히 높아 거의 칼처럼 휘두르는 모습, 이 6개의 뼈 칼날을 긴 손톱처럼 휘두르며 싸우는 게 울버린의 전투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능력은 힐링 팩터인데요. 원자폭탄을 맞아도 바로 회복되며 사지가 절단나도 재생이 가능하고 하물며 용광로에 빠져 피부나 장기가 다 녹아 없어져도 뼈를 기반으로 몸을 재생시킬 수 있는 정도 굉장히 빠른 회복 능력을 자랑해요. 그러니 울버린을 죽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볼 수 있는 것이며 노화까지 방지하다 보니 울버린을 다룬 영화들은 죽지 않고 삶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회의와 고뇌가 많이 비춰지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울버린의 마지막 영화 로건에서 맞이하는 그의 죽음은 어떤 히어로들의 죽음보다 숭고하고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언맨의 죽음보다 더 뭉클했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울버린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울버린은 엘버타주의 대지주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제임스였으며 집안 정원사의 아들 빅터와는 특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빅터의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 제임스의 어머니를 데려가
가려가려 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난 제임스의 아버지는 정원사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게 돼요. 총소리를 듣고 나간 제임스는 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손가락 사이에서 날카로운 클로가 튀어나오는 돌연변이 능력을 각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사를 찔러 살해했어요. 하지만 죽어가던 정원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그는 사실 어머니의 불륜 상대이며 동시에 제임스의 친아버지였고 친형제처럼 지냈던 빅터는 제임스의 이복형이었던 것이죠. 충격을 받은 제임스 그리고 이복형인 빅터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군에 입대하여 다양한 전쟁에서 활약하게 돼요. 울버린은 손가락 사이에서 클로가 나오는 능력, 형인 빅터는 손톱 자체를 무기로 사용했으며 아무리 다쳐도 금세 치유되는 힐링 팩터의 능력은 그들을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었죠. 이렇게 울버린과 함께 전장을 누비던 형 빅터는 후에 세이버투스라는 이름을 불리는데 이번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서린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예고한 바 있죠. 그러던 중 형인 빅터가 전쟁 중 한 여성을 강간하려다 상관을 살해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금세 빅터를 둘러싸버린 군인들, 이때 형을 지키려던 로건은 공범으로 몰려 같이 총사령을 선고받았고 형제는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힐링 팩터 능력으로 그들은 다시 살아났고 윌리엄 스트라이커, 딱 봐도 빌런 같아 보이는 인물의 눈에 띄어 특수부대 X로 소속 배치되었어요. 그곳에는 많은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칼로 총알까지 튕겨내는 엄청난 무예 실력의 소유자 웨이드였어요. 얼굴 때문에 눈치채셨겠지만 이 칼잡이가 바로 데드풀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두 사람의 악연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들은 스트라이커의 명령에 따라 아다만티움이라는 광석을 찾는 임무에 투입되었는데요. 마블의 비브라늄과는 또 다른 금속, 비브라늄이 진동을 뜻하는 바이브런시의 어원을 따 충격을 흡수해 방출시키는 능력을 가졌다면 아다만티움은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다만트에서 어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속이란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또한 순수 비브라늄이 아닌 아다만티움과 비브라늄 합금이었으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울트론의 뼈대도 아다만티움이었던 것처럼 마블에서 굳이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알게 모르게 활용되고 있었어요. 여튼 아다만티움을 찾는 특수부대 X는 임무 도중 이를 목격했다는 민간인들이 협조하지 않자 이들을 학살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여리고 선했던 로건은 이를 참을 수 없었고 결국 부대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로건은 한 시골 마을에 정착해 케일라라는 여성을 만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6년 만에 로건을 찾아온 형 빅터는 다짜고짜 동생의 여자친구를 살해해버려요. 이에 충격을 받은 로건은 형을 찾아가 복수하려 하지만 전장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로건은 현역인 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때 로건을 다시 찾아온 스트라이커는 그가 빅터를 이길 수 있도록 신체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수술을 제안했고 로건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로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쿠에쿠아추, 울버린이라는 이름으로 인식표를 다시 새기게 되었고 이후 울버린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He can never touch her again. He looks up in the sky and sees the moon and howls her name. Kuekuatsu means the Wolverine. 울버린이 받은 수술은 그의 뼈를 아다만티움으로 교체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수술 후 울버린의 기억을 지어 전투 병기로 이용하려 했죠. 하지만 마취약이 잘 안 들었던 소머즈, 울버린은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되고 실험실에서 탈출하게 돼요. 그리고 복수를 위해 형을 찾던 그는 옛 동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형과 스트라이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돌연변이들을 잡아들이고 있으며 이들의 DNA를 추출해 인간 병기를 만드는 웨폰엑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이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게 만들려고 형을 통해 케일라를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울버린은 스트라이커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죽었던 연인 케일라가 살아있었어요. 사실 케일라도 스트라이커와 한패였던 것이며 죽음 또한 위장된 것이었습니다. My sister, you said if I helped you, you'd let her go. 그녀는 붙잡힌 동생을 구하기 위해 스트라이커의 명령을 따라 울버린을 유혹했던 것이죠. 분노한 울버린은 스트라이커의 시설에 갇혀있던 모든 뮤턴트들을 구출하고 케일라와 함께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웨폰엑스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초능력자들의 능력을 주입받은 웨이드, 데드풀이 등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상징인 주둥이를 막아버린 모습, 입이 오도방정인 데드풀을 보다 진중하게 담아내기 위해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도 강했지만 울버린의 능력까지 부여받아 클로가 몸에서 등장하는 모습, 상처가 나도 바로 치유되는 힐링 팩터, 순간이동,
안광까지 막강한 전투병기가 되어버렸죠. 이에 울버린은 상당히 고전합니다만 영화니까 결국 승리하겠죠. 하지만 뒤따라 나온 스트라이커는 아다만티움이 장전된 총을 울버린의 머리에 쐈고 울버린은 이때부터 케일라와의 추억을 비롯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울버린은 다시 돌아온 세이버투스 자신의 형에게 공격받게 되었고 위기에 빠진 순간 엑스맨 2명에 의해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절한 울버린을 한 시설로 데려가는데요. 그곳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등장하기도 했던 휠체어 노인 찰스 자비에가 있었죠. 그는 이번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의 메인 빌런인 카산드라 노바의 쌍둥이 동생이며 정신지배와 염동력을 다룰 줄 아는 초능력자였지만 자신처럼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양성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설립해 엑스맨으로 키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초능력을 가진 자들을 뮤턴트라고 불렀는데 이들을 억압하고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해 뮤턴트 등록법까지 발의하는 등 초능력자들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찰스는 이런 뮤턴트 아이들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로 키워 인간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관을 세운 것이고 찰스에게 키워져 선발된 요원들을 엑스맨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로건은 자신과 같은 돌연변이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놀랬지만 찰스의 대의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팔이 되어 뮤턴트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임무들에 투입되는 것이죠. 그렇게 로건은 많은 엑스맨들을 구하기 위해 싸웁니다만 그만큼 많은 죽음을 목도하게 되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차별은 생각보다 어둡고 캄캄했으며 끝도 없는 터널처럼 이어졌고 결코 빛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결국은 뮤턴트들을 학살하기 위해 로봇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뮤턴트들은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찰스와 울버린은 로봇이 만들어지기 전 1973년으로 돌아가 미래를 바꾸는 계획을 세웠고 다행히 작전은 성공합니다. 죽었던 모든 엑스맨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데드풀의 과거도 바뀌어 끔찍했던 모습 이전으로 돌아와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고 영화는 데드풀 1, 2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X를 전역한 웨이드는 직업을 찾지 못했는지 의뢰를 받아 악인들에게 복수를 해주고 작은 수고비를 받는 정의로운 소시민이었습니다. 이랬던 데드풀을 이길 수 있는 일반인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바에서 바네사라는 운명의 여인을 만나는데 사랑에 빠진 둘은 동거를 시작해요. 행복한 나날 둘의 사랑은 깊어지고 결혼을 맹세하던 순간 갑자기 쓰러진 웨이드는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행복했던 나날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때 웨이드의 과거를 아는 한 남자가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며 접근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죽게 될 운명, 웨이드는 남자를 따라갔고 울버린 때의 웨포넥스 프로젝트처럼 실험체가 되어 정체모를 뮤턴트의 유전자를 주입받아요. 그리고 극한의 고문 끝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웨이드의 능력은 각성하는데 이 능력은 울버린과 같은 힐링 팩터, 아무리 베이고 잘려도 다시 재생하는 기적같은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재생 속도인데 데드풀의 경우 신체가 잘리면 다시 자라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Am I crazy? Or is your hand really small? About the size of a KFC spork. 이렇게 천천히 성장할 때까지 지내야 합니다. 어쨌든 힐링 팩터로 암은 완치되었죠. 하지만 흉측하게 변해버린 얼굴과 몸 때문에 연인 바네사에게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자신을 이렇게 만든 프란시스를 찾아다녀요. 수트를 만들고 친구의 바에 적혀있던 문구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을 데드풀이라고 짓습니다. 데드는 죽음, 풀은 판돈이나 내기 그 자체를 뜻하는 말로 데드풀은 죽음을 건 도박이란 뜻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녀 결국 프란시스를 다시 만났지만 얼굴을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네사는 데드풀의 현재 모습까지 받아들여줬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재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데드풀에게 원한을 가진 갱단이 쳐들어와 바네사를 살해하는데요. 좌절한 데드풀을 엑스맨 콜로서스가 학교로 데려갑니다. 그는 1, 2편 모두에서 데드풀을 엑스맨에 영입시키려던 인물로 데드풀은 마지못해 엑스맨의 견습생이 됩니다만 사고를 친 어린 뮤턴트 파이어피스트를 제압해야 하는 임무에서 그가 단순 반항으로 사고를 친 게 아닌 학대가 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주범들을 살해, 파이어피스트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어피스트를 찾아온 웬 사이보그, 피로 뒤덮인 곰돌이 인형을 차고 다니는 케이블이라는 인물이 어린 파이어피스트를 죽이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정의감과 묘한 연민을 느꼈던 데드풀은 이런 케이블을 제압했고 감옥에서 탈출해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를 감옥에 혼자 두고 온 게 영 마음에 걸렸던 데드풀은 파이어피스트를 구하기 위해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엑스맨이 아닌 자신만의 히어로 그룹을 만들기로 결심, 엑스포스를
엑스포스를 창단합니다. X-Force. Isn't that a little derivative? 낙하산을 타고 호송차에 접근해 아이를 구해내는 게 엑스포스의 첫 임무였죠.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고 어이없게도 럭키걸, 도미노를 제외한 모든 요원들이 임무 한번 수행하지 못하고 처참히 죽어나가죠. 결국 데드풀은 도미노와 둘이 임무를 수행했고 우야부야 아이를 구출시킵니다만 다시 만난 파이어피스트는 데드풀 또한 자신을 버렸다면서 그를 외면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망연자실한 데드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코카인을 뒤집어 쓰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일전에 파이어피스트를 죽이려고 덤볐던 사이보그 케이블이 찾아왔고 데드풀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는 사실 시계 모양의 타임머신 장치를 이용해 먼 미래에서 온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는 지금의 어린 파이어피스트가 성장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미래를 막기 위함이었죠. 그 희생자 중에는 자신의 가족들도 있었으니까요. 케이블이 차고 다니던 곰돌이 인형에 묻어있는 피는 살해당한 가족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거로 돌아와 파이어피스트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케이블의 사연을 들은 데드풀은 파이어피스트를 저지하기 위해 그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조우한 세 사람, 데드풀은 파이어피스트를 죽이지 않고 설득하기 위해 뮤턴트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장치를 차고 그를 안심시킨 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파이어피스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데드풀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케이블은 재빠르게 그에게 총을 쏩니다만 이를 데드풀이 막아섰고 어이없게도 이 총에 맞고 사망하게 돼요. 파이어피스트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데드풀에게 사과했고 케이블의 가족이 죽는 미래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 갑자기 시간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데드풀의 가슴을 치는 케이블. 시간이 다시 흘러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데드풀은 총에 맞았고 미래도 바뀌었습니다만 데드풀은 살아 일어났어요. 아까 케이블이 데드풀의 가슴을 만질 때 총알이 맞을 위치에 동전을 넣어둔 것이었죠.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타임머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 탓에 케이블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데드풀 영화는 끝나게 되고 쿠키 영상이 이어지는데 그곳에서의 데드풀은 케이블이 차고 다니던 타임머신 시계를 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많은 과거를 바꾸며 돌아다니는 모습, 영화가 아닌 현생의 자신의 선택까지 바꾸는데요. 그리고 이번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 분명 죽었던 데드풀의 연인 바네사도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는 앞서 설명드린 TVA에게 잡혀가는 데드풀. 아마 데드풀은 케이블의 타임머신을 이용해 수많은 과거를 바꿨고 로키처럼 멀티버스의 시간선을 혼란시키는 변종이 된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 보이드라한 공간에 갇히게 된 것이며 그곳에서 다른 시간대의 울버린을 만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선 엑스맨 영화에서의 울버린은 분명 숭고한 죽음을 맞이했고 저런 노란색 쫄쫄이는 실사 영화에서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데드풀과 울버린의 세계관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더 알고 있는 재미있는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현이버스 채널의 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